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 중 하나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노화로도 스포츠 활동으로도 생길 수 있고 원인이 다양한데요. 회전 근육의 힘줄이 파열에 이를 정도면 통증은 심하지 않을까요? 다른 어깨 질환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초기에도 증상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한 방법들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이어가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김학래, 임철우가 부르는 내가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움직임이 가장 큰 관절이 어깨입니다. 이 360도 회전이 가능한 유일한 관절인데요. 관절뿐 아니라 근육, 신경, 혈관까지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그런 만큼 여러 질환의 위험도 높습니다. 일단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이 통증도 있어서 일상에 불편이 큰데요. 여러 질환들 중에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이상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다양한 어깨 질환들 중에 이제 흔한 질환이 50견으로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 또 통증이 아주 심하다는 석회성 건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주실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흔한 질환이 앞에 말씀 주신 세 가지 질환이 되겠고요. 회전근개 질환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활동적인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즘 빈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이름을 생각해 보면 그 회전근이라는 그 어깨 근육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 근육과 그 근육이 뼈에 연결되는 부분인 힘줄, 건이라고 하는데 이 건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이 회전근개라는 건 뭡니까?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근육들은 어깨를 들어 올리고 회전시키는 회전근개니까요. 그런 움직임에도 관여를 하지만 관절의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육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4개의 근육을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회전근개 역할은요, 팔을 이제 안팎으로 돌리는 회전, 그리고 힘줄의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건가요? 네, 회전근개 자체가 이제 어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1차적인 그런 목표가 있지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작용이 어깨를 움직일 때 관절이 잘 맞물려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주는 동적인 그런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 어깨가 잘 빠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회전근개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겁니까? 네, 그 일부는 맞을 수가 있고 일부는 아닐 수가 있는데요. 어깨가 잘 빠진다고 하면 진단은 이제 어깨 관절의 재발성 탈구가 되는데 고령에서 발생하는 탈구는 그 어깨를 덮어주고 있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겨서 탈구가 생기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이제 재발성 탈구는 회전근개가 아니라 그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연골, 관절 와순이나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탈구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예. 네. 그 회전근개 파열, 파열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근육이 뼈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 근육의 힘을 전달해서 우리가 이 팔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힘줄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를 이루고 있는 근육의 그 힘줄에 파열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예. 그 아무래도 좀 팔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라든가 또 어떤 그 직업적으로 일하는 부분과도 이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이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 거상 운동이 빈번한 팔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빈번한 이런 작업과 그런 운동은 회전근개 파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거상 작업은 회전근개 힘줄의 충돌을 일으키고 과사용 증후군으로 건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것이 진행해서 이제 파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을 좀 많이 든다든가 옮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파열의 위험이 더 높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증상은 역시 이제 어깨 움직임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위치와 그 정도에 따라서 호소하시는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회전근개 질환이 있다고 해서 어깨에 다른 질환이 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동반된 질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깨 관절을 치료하는 게 어렵고 또 흥미로운 관절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쉽지 않은 게 또 어깨 관절인 거고요. 그 오십견 또 석회성 건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 건지 또 그러다 보면 이건지 저건지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예. 감별을 잘 해야 되는데요. 동결견, 그러니까 오십견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것인데, 능동과 수동 움직임, 그러니까 스스로 어깨를 움직이는 거, 그것도 안 되고 남이 움직여주는 것, 이 모두 다 안 돼서 어깨를 꼼짝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석회성 건염은 그 발생 시기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르게는 급성기에는 아주 산통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십견, 석회성 건염, 물론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통증에 있어서 또 움직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이 회전근개 파열, 어떻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나요? 네, 오셔서 호소하시는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요. 예. 우선은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팔뚝 통증입니다. 회전근개가 위치한 공간에 염증이 발생해서 통증이 팔뚝이 생기게 되는데요. 무리하신 뒤에는 더 심해지고, 그렇게 무리한 날 밤에 좀 더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다른 움직임은 좀 양호한데 팔을 들어올릴 때, 눈높이보다 더 들어올릴 때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무리한 어떤 일을 했을 때 더 힘들고 팔을 어깨 위쪽으로 더 높게 올리면은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깨를 또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은 관절에서는 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연골이나 인대, 힘줄 이런 구조물들이 움직일 때 조화롭게 움직이고, 또 미끄러운 관절액이 요리조리 이동하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요 회전근개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연부 조직들이 좀 부종이 생기고 부어서 움직일 때 소리가 좀 더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증이 크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그냥 정상적인 이제 노화나 이런 과정으로 보면서 지켜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소리에 통증이 동반되면은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냥 소리만 나는지 통증을 종반해서 소리가 나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회전근이 팔을 이제 안팎으로 돌리는 역할이라고 하셨는데요. 팔의 움직임이 당연히 어려울 텐데, 근데 이게 누워 있을 때 오히려 통증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견갑골의 이 견봉이라고 부르는 어깨 관절의 천장뼈가 어깨에 있고요. 또 그 아래는 팔뼈인 상완골이 있어서 이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네. 이 회전근개 질환에서는 요 두 개의 뼈 사이에 염증이 발생해서 통증과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하실 때는 아무래도 앉아 있거나 이제 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팔의 무게로 그 두 뼈 사이에 공간이 발생해서 자극이 좀 덜한데요. 눕게 되면 이 팔의 무게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 공간 자체가 줄어들고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누워 있을 때 오히려 또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뭐 이상하게도 많은 질환들이 특히 이제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누워 있을 때 아플 수 있으니까 밤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네, 밤에 그런 이제 누워 계시는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있으니까 예. 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밤이 외부 자극이 없고 조용하다 보니까 이 통증에 조금 더 민감해지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막 낮에 활동하고 또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증이 또 잊혀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밤에 또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 그런 통증이 더 다가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예, 이 초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어떤가요? 예, 이 회전근개는 정말로 이제 큰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예. 퇴행과 노화로 인해서 파열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파열은 이 점진적으로 건염, 건병증부터 시작을 해서 부분적으로 파열되고 전체가 다 파열이 되고, 그리고 파열 후에 발생하는 이런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이런 회전근개 전체적인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질환의 이 한 단계가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게 되는 시기도 환자분마다 다르고, 일부 파열이 좀 발생하더라도 파열되지 않은 힘줄들의 기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경미하게 느끼시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조금씩 또 이 퇴행성이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회전근개의 근육들 중에서 또 망가지지 않은 남은 근육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근육들이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하던 일을 이렇게 세 사람이서 하면 네. 아무래도 일은 할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가 조금씩 피곤해지기도 하고, 넷이서 하던 일이니까 힘들어서 다치거나 할 수 있듯이 이 회전근개도 처음에 파열이 있을 때 남은 이 회전근개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면서 이 질환이 조금씩 진행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서 본인이 또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좀 대처하고 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사 고통이 통증이 없더라도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그 파열되는 범위도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환자분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년에 약 4mm씩 그 파열의 크기가 조금씩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양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양말이요? 예. 예. 처음에 양말을 신고 갔을 때 만약에 엄지발가락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양말 계속 신다 보면은 구멍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회전근개에도 파열,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으로 주변부로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크기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양말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시작하다가 계속 놔두면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발가락이 튀어나오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예. 이 회전근개도 거기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통증이 또 있으면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어떤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어깨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시면은 예. 먼저 뼈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의사가 직접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되면 힘줄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초음파나 MRI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MRI와 초음파는 그런 의심이 발견되면 한다는 거군요. 예. 다른 어깨 질환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검사들이 좀 비슷한 검사인가요? 네, 우선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환자의 병력 청취를 하고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고요. 예. 하지만은 초음파나 MRI 같은 이런 고급 영상 검사는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진료실에서 짧은 시간에 어깨 질환을 평가하기에 아주 유용하게 초음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초음파는 이제 그 음파를 이용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깨 쪽으로도 초음파가 많이 사용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회전근개 파열로 이제 진단이 되면 그럼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좀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크게는 이제 회전근개 질환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도 일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구멍이 난 상태가 아닌 일부 두께가 조금 얇아지거나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파열이 있겠습니다. 부분 파열에서는 먼저 보존적 치료, 약물 복용을 하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 전층 파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은 점점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비교적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 후에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의 결과, 그러니까 치료의 결과는 아무래도 진행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 시행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 그 회전근개 파열로 이제 수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의 인자들을 평가를 했을 때 결과가 불량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 전에 파열 크기가 컸던 것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파열 크기가 크다면 수술 후 결과가 아무래도 작았던 분보다는 불량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생길 수가 있다. 네, 이게 회전근개 봉합술 후에 다시 찢어지는 것을 이게 재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예. 재파열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양말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네. 이 양말 구멍이 난 게 기운 다음에 또 찢어질 것을 우려해서 기우지 않는다면 그 구멍은 점점 많이 커져서 양말을 신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양말을 기워서 또 구멍이 나더라도 기워서 신고 또 구멍이 나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구멍보다는 작을 것이기 때문에 네. 회전근개도 비슷한 이치로 받아들이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술 전에 파열의 정도도 중요하겠네요. 예. 많이 파열되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또 초기 치료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염증을 없애면 통증도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내원하셨을 때 보존적 치료로 진통소염제 처방을 하여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하고요. 네. 이 경구약, 그러니까 드시는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해서 어깨의 염증을 줄이기도 합니다. 네, 그 약물이나 이제 주사로 먼저 치료를 하시는 거군요. 예. 어느 정도 여기서 또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수술까지 고려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통증을 좋게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재활 물리 치료를 하면서도 경과를 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했지만 그 차도가 없다면 이제 파열된 회전근개를 복원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인공관절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예. 회전근개 증후군, 이 힘줄 파열 후에 그 질환이 계속 진행해서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은 회전근개 관절병증, 즉 관절염이 발생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가면 파열된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관절이 망가졌다면은 힘줄이 소용이 없게 되고 관절을 바꿔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만 하는 이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공관절이 새로운 관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파열된 그 관절을 좀 깎아내고 거기에 맞춤식으로 인공관절을 넣어서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회전근개 질환으로 인해서 예. 인공관절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흔히들 널리 알려져 있는 무릎이나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인공관절하고는 조금 다른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요. 예. 회전근개가 팔에 이제 들어올리는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회전근개가 없이도 팔을 들어올리는 기능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 어깨뼈 모양이 아니라 이 들어올리는 기능을 잘 만들기 위한 모양의 잘 고안된 인공관절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예. 다른 그 인공관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완전 다르고요. 오호. 그 인공관절로 쓰이는 그 재질은 어떤 겁니까? 제품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주로는 의료용 금속인 티타늄이나 코발트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절면이 매끈매끈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고분자 화합물 같은 이런 마모에 강하고 인체에 모해한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주로 이제 금속, 세라믹 이런 것들인가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속, 세라믹도 이제 고분자 화합물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관절을 이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튼튼하겠죠. 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공관절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재료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자, 비수술적인 방법이든 또 인공관절이든 치료 후에 재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 후의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술 받으신 다음에 재활 회복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재활을 하는 것은 이제 과요불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수술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꼬매는 건데요. 이 꼬매는 힘줄이 수술 후에 100%로 바로 낫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첫 달에 약 20에서 30%가 치유가 되고 셋째 달에 한 절반 정도, 그리고 6개월 되어야지 8에서 90%가 치유가 된다고 되어 있어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 수술 받으신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단계의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셔야겠습니다. 그 도움이 되는 운동법, 또 스트레칭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또 따로 교육을 더 해줍니까? 네, 병원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잘 되어 있고 요즘은 뭐 영상들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배우실 수가 있고 크게는 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 강화 운동과 관절 가동 범위 유지를 위한 스트레칭 운동 이렇게 해서 주로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인터넷에 가면 또 관련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습니까? 양쪽 어깨로 모두 올 수도 있습니까? 이 퇴행성인데요. 네, 아무래도 퇴행성 파열로 한쪽도 오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상 작업이 많으신 분들이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거상 작업이 한쪽 팔만 들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양쪽을 다 들어올려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양쪽 파열이 다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시에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하게 되면 재활이나 움직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쪽 한 후에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된 후에 반대편도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또 양말에 비유해 주셨는데 초기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이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청취자가 주신 사연부터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요 1년 전부터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허리가 아팠던 통증이 엉덩이까지 아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찜질하고 진통제 먹으면서 견뎠는데 그 통증이 다리에도 오고 심지어 발목까지 이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통증이 심해지면 잠을 자다 깨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게 불편하기까지 한데 혹시 수술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너무 걱정이 되네요. 네,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이고요. 또 수술을 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허리 통증으로 시작해서 엉덩이, 다리, 발목까지 통증이 이어졌다고 하세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통증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허리 통증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좀 병원에서 원인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 쪽으로 이제 통증이 좀 뻗어나가고 저린 증상을 우리가 하지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게 신경이 좀 압박을 받는다든지 자극을 받는다는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조금 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척추 질환이 이런 통증이라든지 방사통을 일으키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원인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또 이 척추관 협착증 이걸 먼저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허리 디스크하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요. 두 질환 모두 이제 다리 쪽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통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젊은 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조금 많이 좀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예.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로 견딘다고 하는데요. 또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셨고 자다가 깰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척추질환 증상이 방치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또 통증 범위도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초기에 좀 참을 수 있을 만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차 우리가 척추 쪽에 이 퇴행성 변화가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 뭐 과도한 압력이라든지 뭐 충격에 의해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뭐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으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으로 진행이 됐을 때 통증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이 좀 틀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제 범위도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근력이 약화가 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대소변 장애까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척추뿐만이 아니고 그 복합적인 질환의 위험일 수도 있을까요? 우선 이 허리 통증이라는 건 굉장히 좀 흔한 증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장 흔한 원인은 그 허리를 우리가 삐끗했다고 말하는 요추 염자가 가장 많은 편이고요. 이 염자 외에도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런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외에도 뭐 퇴행성 척추염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척추 변형 때문에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장에 돌이 있는 결석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허리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원인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이제 자다 깨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리가 저리고 아픈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어떤 척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초 신경이 이제 손상받으면서 이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초 신경 병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당뇨가 대표적으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도 이제 다리가 저림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거는 하지정맥류와 같은 혈관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부터 이제 발목까지 전체적으로 통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위별로 일단 촬영을 모두 해봐야 하는 건지 어디부터 찍어봐야 하는 건지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검사하기는 좀 아무래도 어렵겠죠. 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환자의 그 병력이라든지 증상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척추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CT나 MRI를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초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근전도 검사라든지 신경전도 검사 같은 걸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혈관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아니면 역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 촬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할지, CT나 MRI 촬영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의 구조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그 연부 조직이라든지 뭐 디스크와 같은 신경 구조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MRI를 좀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CT 같은 경우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CT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뼈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신경이라든지 주변 조직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MRI에 비해서는 그 보이는 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MRI를 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사연 주신 분은 이제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어느 과라 가야 할지도 좀 고민되더라고요. 예. 예, 일단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뭐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이제 척추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정형외과라든지 뭐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 가시게 되면 이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다리가 좀 차가워진다든지 부어오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피부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뭐 순환기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 내과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혈관의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병증과 같이 뭐 당뇨라든지 이런 문제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경과라든지 내과를 가시게 되면은 검사를 받고 또 치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원인을 찾아야겠지만은 일단 허리가 아프니까 당장 드는 생각은 이 수술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사연 주신 분도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 이 수술에 대한 고민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허리 문제, 그러니까 디스크라든지 척추가 협착증이 있을 때는 되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이제 근골격계 질환,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완치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게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이라든지 체중 조절,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술하지 않고 계속 지내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치료를 한 후에도 증상이 계속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경 손상이 심해져가지고 다리를 좀 걸음이 불편해지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소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가벼운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사연 주신 분도 먼저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일단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음식을 먹으면 헛구역질 나고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제도 먹어보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걷고 그러는데도 영 낫질 않네요. 체한 느낌도 있고 가슴 통증도 느껴지는데 팔도 좀 아픈 것 같고 참 답답합니다.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약은 10년째 먹고 있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나이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더 두고 봐도 될까요? 네, 이제 어르신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소화 장애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헛구역질까지 난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의 그 음식을 먹고 나게 되면은 이제 포만감이라든지 약간 불편감을 느끼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인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포만감이 느껴질 정도의 양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위쪽에 압박감이라든지 뭐 팽창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의 증상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사연 주신 분처럼 뭐 소화제 드신다거나 또 걷기 운동으로 소화시킨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 계속되는 소화불량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일단 일시적인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흔한 증상인데요. 근데 이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이 소화불량이 좀 만성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원활한 영양 섭취를 좀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소화장애든 소화제를 일주일 이상 계속 드셨는데도 증상이 계속 이어진다. 그럼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일단 뭐 소화불량을 내버려 두시는 경우에는 예. 그 더부룩함이라든지 복통 같은 증상이 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불편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이런 더부룩함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답답한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헛구역질이 좀 나는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지 다른 위장장애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얼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소화불량으로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 속이 더부룩하다, 미식거린다, 체한 것 같아, 뭔가 좀 뭉쳐있는 것 같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 굉장히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 편이신데요. 예. 속이 좀 더부룩하다, 구역질이 날 것 같다, 트림이 자꾸 나온다, 아니면 속이 쓰린다,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라든지, 아니면 배가 너무 빵빵하다, 아니면 팽만감이 느껴진다라고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헛구역질이 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도 증상일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구역질을 호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다만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인 경우에는 구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예, 트림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저도 가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림이라는 거는 위 속에 들어있는 가스를 배출하는 생리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할 때 공기를 같이 많이 삼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20번에서 30회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트림이 잦은 경우에는 위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좀 큰 트림을 한 다음에는 소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탄산음료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면서 받는 느낌일 뿐이지 실제 소화가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트림을 시원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소화가 잘 됐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군요. 예.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어떤 그 흉통도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가 되면서 명치부터 이제 가슴 앞부위까지 좀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이라거나 아니면 누워 계실 때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궤양이라든지 심한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속쓰림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또 속이 쓰리다, 느낌이 조금 다른 거죠? 느낌도 좀 다르고 발생하는 위치도 조금 다릅니다. 예. 이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배 쪽, 복부에서 느껴지는 증상들이 많고요. 이 속쓰림은 이제 가슴이라든지 이 명치 부위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속쓰림 증상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나 명치 쪽에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편이고요. 이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그 식사한 다음에 상복부가 좀 팽팽하게 팽창되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얼마 먹지 않았는데 포만감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소화불량 증상을 느끼는 분들, 이게 위염인가 아니면 위궤양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이게 비교적 흔한 질환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보통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 대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능적인 위장 질환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위염이거나 식도염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이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라든가 또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소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위험들이 원인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원인 없이 속이 쓰리거나 소화불량이 있는 기능성 위장 장애가 가장 많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 외에도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아니면 헬리코박터 감염이라든지, 이런 또 흔한 위장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위염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상피 화생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위에 선종이라든지 용종과 같은 다른 위장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이제 소화불량, 헛구역질이 있다고 하셨고 가슴 통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의심이 높은 질환이 있는 걸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가슴 부위에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목 부위에 이물감, 그다음에 트림이 좀 많이 나오는 증상들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 팔도 아픈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연관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팔 쪽의 통증하고 이제 소화기 쪽은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왼쪽 팔의 이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어허.
아무래도 이제 심장은 왼쪽 가슴 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심장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왼쪽 팔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왼쪽 발이 아프다 하면 심장 쪽을 검사를 받아보셔야겠고요. 아무튼 팔 쪽은 이 소화불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예. 사연 주신 분은 또 고혈압약을 10년째 복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으로 인한 증상인가 하고 의심하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드시는 혈압약의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으로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설사, 이 복통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이런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단 주치의하고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증상이 지속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성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좀 용량을 조절하시면 좋아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고혈압약으로 인한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위내시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위내시경 해보면 좀 주로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내시경 검사는 뭐 입으로 내시경을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 12지장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원인 질환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내시경 검사를 통해 가지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위나 12지장 쪽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궤양, 종양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서 뭐 완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혹시 또 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위암이라든지 뭐 식도암, 췌장암과 같은 이제 다양한 암들이 초기에는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소화불량이 오래돼가지고 암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소화불량은 또 특별한 이상 없이 증상만 있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뭐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보다는 그냥 기능성 소화불량이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 소화불량과 더불어서 체중이 빠지는 체중 감소, 그다음에 혈변이라든지 아니면 가슴 쪽에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암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사연 주신 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세요. 좀 연세가 있더라도 정기적인 위 내시경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 상태를 이 정기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자주 검사해 보시는 게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체중 감소라든지 구토 아니면 혈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암이 주는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위 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이범용과 한명훈이 함께 부르는 꿈의 대화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